안녕하세요. 내일의 뉴스의 김민경 기자입니다. 내일의 뉴스의 주간 이슈입니다. 18세 선거권에 대해 보수계 인사들은 교실의 정치화가 예상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학교의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결과를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화냐, 새로운 보수우파의 재건이냐. 지난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국회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약자인 청년들은 직장, 학교 내 비리, 성폭력, 알바생에 대한 손님의 갑질, 학력차별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례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규탄 국민연대가 주최한 김경수 지키기 범국민 홍보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당원 1000여 명과 김진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김경수 지사 무죄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청년정당 미래당이 창당 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 3월에 우리 미래로 창당해 지난 2월 불평등을 넘다 기득권을 깨다 청년 독립을 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공식 약칭당명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월 8일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낙태, 성별 임금차별, 미투, 버닝썬 사건 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이슈화했습니다. 작년 4월 28일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작년 연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의 단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고 또 여야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3월 15일까지도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보수층은 선거 연령 하향이 되면 교실 정치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이러한 지적에 맞서 학교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김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엔 김남미 기자입니다. 작년 5월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하향을 외치며 삭발을 감행하고 국회 앞에서 한 달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선거권 운동을 하는 이유를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민진 씨는 청소년을 하대하는 사회를 바꾸고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비롯된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인권의 차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진전되지 못한 건 당사자들의 정치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시혜적 보호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결정할 권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판단에 주입받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주은 씨는 교사 학생 간의 위계적인 질서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 학생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7개 원내외 정당 청년위원회와 청년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 홍대에서 청년 청소년 1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개혁은 국민권리의 참정권과 공정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여야 5당 합의문 이행,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 3월 15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중수 등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7일 백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기호 1번 황교안!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일반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신임 당대표보다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지지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전대를 끝까지 완주한 오 전 시장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내 개혁 보수의 주자로 활동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기자들에게 당대표가 있는 한 2위의 역할은 없다. 국민들의 걱정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국진 기자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국진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국진입니다. 27일 전당대회는 그 황교안의 당선으로 요약되는데, 그 외에 황교안 씨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실제 당선된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당선자와 그리고 낙선자의 각 득표율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우경화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작년 드라마 자체 발광 오피스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그의 갑질 논란 때문에도 그랬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은 시한부 설정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해해서 직장 내 갑들을 향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 많은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저도 보는 내내 통쾌했는데요. 이 설정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을의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만 하는 현실을 대변한 것이죠.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통해 그간 한국이라는 갑질 공화국에서 겪은 차별 경험담을 털어놓은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은 김남미 기자입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에서 학력으로 인한 임금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일한 학원에서 보조린 자신의 시급은 5,500원으로 대학생인 친구의 시급은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A씨의 목표는 국회 보좌관입니다. 그러나 A씨는 선배 보좌관에게 이곳은 다 스카이 아니면 대학원, 해외 유학받아 대학원에 가서 학벌 세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권유를 듣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정규직 신분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던 B씨는 입사 이후 부장님이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로 컵 설거지와 커피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잦은 야근을 했고 수당도 없이 주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결심 끝에 사장에게 문제 제기했을 때 그가 들은 말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라는 뻔한 훈계였습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사회생활은 원래 다 그렇다라는 말들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차별이나 권리 침해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청년들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네 잘못이 아니야" 문구를 보고 발언을 결심했다며 이 갑질로 점철된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는다는 게 참 힘든 일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그 부당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난 23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광장에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김준표 의원,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 외 민주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수야당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또 담당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해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변호사 법학자 631명이 국회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천 변호사님, 특별재판부는 왜 설치를 해야 하나요? 네,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뭐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라든가 관여한 좀 많이 관여한 법관들을 처벌을 하려면은 그냥 재판부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재판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기본적으로 사법제도의 근간은 비슷한 것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나를 막 이제 죄인으로 처벌하려고 그런다. 이제 경찰한테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아보고 문제 없는데 이제 빠져나오고 또 다시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보고 문제 없는데 빠져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법관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또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재판을 3번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법원은 믿을 만한 재판을 해야 되고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마 법원이 이상한 재판을 하거나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하겠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지. 굉장히 특별한 일이. 그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은 재판을 해서 되겠느냐. 이게 뭔가 특별한 재판을 만들어야 특별한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많이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법관들 중에서 어느 분이 사법농단에 많이 관여하고 어느 분이 관여하지 않고 뭐 어느 분은 그것도 오히려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법관을 추천받아서 추려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 사안의 성질상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죠. 일단 법적 절차가 이제 정당한가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논의를 하더라도. 네, 법관 탄핵이 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수많은 고생들이 다 공부하는 건데 법관 탄핵은 일단 헌법에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뭐 공부하다 보면 맨날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에 나오는 건데 법관 탄핵에 대하여 헌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핵이 가능한 건 알겠는데 탄핵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사실 제 생각에 좀 의문인 것이 뭐 그게 좋은 역사인지 안 좋은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2번을 밟아본 나라예요. 뭐 이제 가장 엄하게 가장 많이 따져서 해야 되는 탄핵을 2번을 해봤는데 법관 탄핵에 대해서 뭐 법 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하면 되죠, 최소한. 그래서 이거를 법관 탄핵의 현행법상 뭐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좀 맞는 주장은 아니신 것 같고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주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위헌이라고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헌법에 없다. 그 두 번째로 뭐 이제 없다고 해도 그게 이제 좀 정당하거나 공정하면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특별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특별법 내용을 보시면 이 법관을 그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뭐 법원도 이제 관여하긴 하는데 뭐 이런 데서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뭐 양승태 대법관님 등등이 이제 했을 때와 그 대한변협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추천하시는 법관들이 과연 이 양승태 대법관님 뭐 이런 분들 전 대법관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 오히려 기존 있는 제도, 그러니까 법관을 랜덤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할당하게 한다던가, 이제 그걸 임의배당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관련 있는 법관은 알아서 재판에 빠지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근데 굳이 만들어봐야 공정한지 난 잘 모르겠고, 뭐 대한변협이나 시민단체 눈치를 봐야 되는 법관이 들어오니까 공정한지 잘 모르겠는데다가 헌법에 규정도 없는 거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근거인데 제 생각에는 이 사법농단 사태는 상당히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특별한 사건이고 좀
저기 재판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큰 사건이라서 정말로 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지 않으면은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 헌법상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규정 중에 보시면 재판은 법관이어야 되고 법관은 이제 법원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들면 되죠. 뭐 지금 뭐 특별재판부도 법률로 만들고 그리고 이 특별재판부의 재판관 다 법관으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심각하게 헌법상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쪽이 공정하냐는 사실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처럼 뭐 임의배당을 한다든가 그냥 뭐 재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아예 추천을 제3자에 가까운 대한변협이나 이런 분들에게 받아서 하는 게 신뢰 회복이 더 도움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위헌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재판에서 재척이 일어난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고 공부할 때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없는 제도예요 사실상. 근데 뭐 재척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공정한 재판을 만든다는 건 너무 좀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헌론보다는 당연히 이거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참 뜨겁습니다. 이 공수처란 대체 무엇인가요? 예, 공수처라고 보통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수처에 관해서 이제 각 그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달라요. 이제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자라는 쪽도 있고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이제 요게 이제 비리를만 수사할 것이냐 뭐 아니면 이제 범죄를 넓혀 수사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각자 의견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위공직자는 어디까지를 말할 것이냐 검사냐 검사를 포함할 것이냐 검사를 뺄 것이냐 뭐 어디까지 한다면 뭐 대통령 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워낙에 안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왜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검사는 진짜 정말로 힘이 셉니다. 예, 제가 변호사하면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저 사람 계좌번호를 볼 수 없나요? 못 봐요. 예, 절대로 그 개인은 남의 계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에서 법관의 허락을 받든 어쨌든 이렇게 해야 겨우 볼 수 있을 건데 검찰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가서 그냥 검사분이 딱 앉아 계신 다음에 뭐 김땡땡 씨, 뭐 이땡땡 씨, 뭐 박땡땡 씨, 저 계좌 좀 봐도 될까요? 이랬을 때 안 되는데요라고 하는 제가 피해자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하죠. 아 그럼 은행에다 영장을 내가 넣어서 금융거래 정보 그냥 보겠다. 야, 여러분들이 단돈 1,000만 원을 받으려면은 재판하고 그다음 다시 이걸 하고 그 상대방이 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검찰은 그냥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고 나서 그거를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형사 범죄가 되냐 안 되냐로 재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센데 그 문제는 이 검찰이 이렇게 힘센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 자신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몇 번 문제가 벌어진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 장자연 사건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또 어떤 전 차관님 거 뭐 이렇게 약간 뭐 수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 사실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좀 잘했다, 시원하게 했다라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에 대한 수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실세인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한 게 없다. 이제 그러면은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아예 따로 만들어서 그냥 서로 그냥 견제해가면서 그냥 이제 잘 여기 전념하면서 이제 잘 못하면 또 검찰에서 좀 디스 좀 하고 뭐 이런 이제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전담하는 그 수사처를 만들자. 근데 그게 이제 공수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혹시나 간혹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뭐 다른 뭐 기관이 없었냐? 다 있었는데 그걸 잘 쓰면 되지 뭘 하고 굳이 하나 더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특검이랑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죠.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달리 그런 걸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비리가 있는 친인척이면 되게 과감하게 잘라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신 게 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되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뭐 비리 같은 거 뭐 돈을 주고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감찰을 하는 기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선 고위 공직자 중에서 그만큼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혹은 이제 고위공직자 중에서 일단 비서관 요 정도까지만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감찰을 하는 거지 실제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기록을 검찰에게 주겠다라고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만들어봐야 이게 뭐 특별히 엄청나게 뭐 최종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조사만 하는 거 왜 만드냐라는 큰 쓸모가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 자체가 사실 지난 정권 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딱 한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 딱히 뭐 일을 많이 한 게 없어서 이게 큰 실익이 있냐 범위도 좁고 실제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냥 수사도 못하고 고발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별한 제도 그리고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공수처 도입하는 분들의 의견이시고 도입하자는 분들의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좀 강력한 게 하나 있죠. 이제 특별검사라고. 이건 되게 뭐 이름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진짜 하는 일도 멋있고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이 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 중에서 특별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평소에 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개별특검이라고 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이거 좀 수사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별특검이 있고 근데 이제 아예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그냥 할 수 있게 좀 약간 준비를 해놓자라고 하는 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개별특검 제도를 하든 상설특검 제도를 하든 수사관을 이제 검찰관들을 모아야죠. 특별검사들을 그리고 이제 시작하자 검찰 모으자 이래야 되는데 이 시작 자체를 법무부 장관이 하자라고 하거나 국회의원 절반이 하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도둑을 맞았는데 경찰청에 대해서 부정 신고를 하거든요. 이제 나 도둑이 이제 내 방에 들어와서 뭔가 훔쳐간 것 같다. 경찰은 이제 조사를 받으면 바로 조사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역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특별검찰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선 국회의원을 모으고 절반에 이제 여기 토론 좀 하고 이제 2분의 1의 찬성을 얻은 다음에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경찰관, 검찰관 모아서 시작할게요. 뭐 이런 제도가 이제 상설특검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그 사이에 증거는 다 빠져나가고 언제 절차를 시작하고 뭐 갑자기 뭐 쟁점 자체도 갑자기 막 되게 사고라들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상설특검 제도는 지금까지 제대로 불러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별특검 몇 번 불러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처럼 대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 맞았어요. 그럼 바로 수사할게. 이런 걸 아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지금 검찰이 그 역할을 하지만은 검찰이 고위공직자 혹은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했으니까 따로 만들지 않겠냐,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공수처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난항을 겪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네, 공수처와 특검의 비교까지 그리고 또 공수처의 필요성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천지륜 변호사님께서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 30대가 주축당원인 말 그대로 청년 정당 미래당이 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미래당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놓인 계층을 대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미래당의 시작이며 가진 것 없이 사회로 처음 출발하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의 집약체라면서 청년을 위한 당사자 정치를 통해 원내 입성을 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래당 공동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창단 2주년을 맞은 감회와 앞으로의 미래당에 나아갈 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김소희 공동대표님, 미래당 창당 2주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요. 혹시 지금 어디 행사 중이신가 봐요? 네네. 오늘 여성의 날 해서 제 35회 여성대회 네. 참석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소희 공동대표님, 창당 네. 2주기를 맞은 감회, 소감은 아. 어떠신가요? 2년밖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기분상으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아. 그래서 그만큼 시간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네. 창당했을 때는 진짜 청년들, 우리들 문제 좀 직접 해결하는 정치 주체가 있다는 좀 약간 설레임, 벅참이 더 많았는데 지방선거까지 이제 치르고 나니까는 현실 정치가 너무 두껍고 높다는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년을 맞는 기분은 발은 좀 현실에 붙이고 그리고 손은 옆 사람을 잡고 또 눈은 좀 멀리 내다보면서 긴 호흡으로 가야겠다. 네. 좀 이런 기분이 듭니다. 네. 혹시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2년간 미래당이 네. 이룬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좀 가장 좀 많은 성과는 지금 저희 전국 당직자가 한 100여 명 있는데 대부분이 네네. 2030 청년 세대고 청년이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10개 지역 시도당을 지금 창당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5개로 시작했다 지금 10개까지 창당했고 당원 10,000명으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좀 기틀을 마련했고요. 네. 또 정당 호환에도 원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1억 5천만 원 넘는 네. 많은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네. 네, 좀 이런 게 저희 이런 미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좀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이제 미래당 2기 체제잖아요. 네네. 향후 2년간 미래당을 책임지시는데 앞으로의 네네.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내년에 가장 큰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죠. 총선이 있는데 네. 사실 1년은 요거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에 모든 저희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21대 총선만큼은 정말 민심 그대로 반영된 국회가 구성되려면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뤄내려고 하고 있고 총선이 끝난 1년은 이제 미래당이 정말 지금 계속 목소리 내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반영될 수 있는 1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게 내년에 원내 진입하는 것. 그것을 네네. 목표로 두고 한번 열심히 1년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저도 네. 청년이거든요. 네네. 네, 같은 네. 청년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시고 네네.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가장 암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출산율이 지금 0%로 진입했다는 것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네. 얘기는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들이 그 미래를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실에도 너무 버겁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이 되었구나. 이랬을 때 미래당에서 정말 좀 정치가 희망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삶을 좀 치유하는 정치 좀 이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암울한 이 시기를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방송은 12일이니까요. 지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의 날을 맞이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여성의 날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처벌 반대, 광화문 광장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조기 퇴근 시위, 강남클럽 일대에서는 약 팔아서 돈 버닝, 강간약 없인 안 불타오르니라는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단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내일엔 김남미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여성들, 이들은 직장 내 성차별을 고발하는 3시 조기 퇴근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채용 성차별 관련 법안을 제정한 지 30년이지만 이로 인한 벌금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큰 긴장감이 없는 지키나마나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참가자 38명은 나의 미투 경험담을 릴레이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나는 아가씨가 아니다. 나에게도 이름과 직책이 있다. 여성 노동자는 용돈 벌러 온 것이 아니다. 여자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 등 그동안 여성으로서 직장에 다니며 느낀 차별 경험을 털어놓으며 좌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요즘 보면 SNS 공간에서 네티즌 간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많은 문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법무법인 덕수 천지륜 변호사님을 모시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의 천지륜입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조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천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게 이제 검찰이 판단을 내린 이거 조 대표님의 말씀을 우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200조 원 혜택이나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뭐 이런 미친 XX가 다 있냐, 그다음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진술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무슨 말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재판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재판을 졌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아니 천 변호사가 일을 맡겨놨더니 뭐 언제 증인은 언제 내라고 그랬는데 내지도 않고,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뭘 하지도 않고라고 하면 이건 사실의 적시예요. 근데 이런 말은 싹 다 없고 그냥 뭐 천 변호사가 재판을 말아먹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의견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 대표님, 그러니까 조원희 대표님 말씀에 이제 여기 이걸 대입해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을 좀 찝어서 말을 했으면은 그게 사실이 될 것인데, 그냥 쭉 진행된 걸 봤더니 뭐 혜택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200조 원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검찰도 아니 이게 그 명예훼손이 되려면 내가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을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진행된 모든 사실에서 내가 봤을 땐 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가 사실 검찰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유명인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네티즌들을 위한 네티즌들을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발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재미없는 법전을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이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공연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과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그리고 한 명이 꼭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만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안 듣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이거는 이제 공연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제3자가 들어야 이게 널리 퍼지고 이럴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좀 이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카톡에서 단 둘이만 뭐 망할 뭐 이러면서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고 했을 때, 뭐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거 이제 안 된다는 이제 판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둘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조원진 대표님 혹은 이제 여기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분도 보겠죠. 그러니까 공연성은 사실 이 경우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당연히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막연히 뭐 망할 놈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가치 판단을 하거나 되게 막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성을 띈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 변호사님이 재판을 말아먹었어, 이걸로는 사실 사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게 좀 여기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해야 돼요.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그때그때 판단이 좀 달라지긴 해서,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기분 나쁜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사실을 이제 적시를 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갈라지는 게 사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이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그냥 내가 말로 하느냐 아니면 인터넷 쪽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뉘기도 하는데, 크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연히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돼요. 그렇군요. 명예훼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허위사실은 거짓말인 줄 알고 명예훼손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을 말해도 사실 명예훼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형사 실무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게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걸로 명예훼손이 과연 되는 거냐 도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누가 저보고 야 너 못생겼어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이면 이게 명예훼손이냐 그냥 한 소리냐가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만 말했는데 요 사실이 아주 공익을 위해서 나는 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이게 또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부분에 의해서 경찰이나 검찰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을 말한 걸 가지고 이걸 참 죄가 된다고, 그것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다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도 아니 나는 나조차고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또 공익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근데 허위사실 어차피 거짓말인 줄 알고 한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혹시 그럼 이 차이가 지난 조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건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게 네. 의견이냐 사실이냐를 굉장히 경찰이 좀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허위사실이 되죠. 그래서 일단 허위사실을 검토를 한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이게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이런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로 기소를 할 것인데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기소를 해봐야 이게 죄가 될 가능성이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려니까 이게 또 구체적 사실인지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허위사실인가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허위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은요, 조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 대표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닌지. 예, 제 입장에서 당연히 모욕은 했죠. 이런 미친 뭐 XX라든가 정신이 없는 인간, 이건 조금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건 모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모욕을 당한 사람, 이 피해자가 직접 나 이거 열받았어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고소가 되는 것이고, 그거에 제3자가 아니 우리 사랑스러운 문 대통령님이 이런 험한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처벌해 주세요라는 건 고발이 되는 것인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뭐 그래도 어쨌거나 국회의원이시고 이제 뭐 집회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계신 분한테 나를 이렇게 모욕하더니 참을 수 없다 고소해버리겠어 라고 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 아마. 실제 고소를 안 하셨고 이 수사는 당에서 고발을 함으로써 진행된 거라서 이제 그 모욕죄 수사가 더 이상 개시 안 된 거죠. 또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동시에 고발이 가능한지, 가끔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하나로만 처벌된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예, 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티즌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고 법 전문가도 아니고 뭐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서 맞는 걸로 해주세요. 다 하셔도 돼요. 고발하셔도 되고 고소하셔도 되고.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검토를 해보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 그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니고 그냥 뭐 욕설에 해당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경멸적인 이런 표현을 했다. 이제 모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둘 다 된다고 하면은 사실이 좀 더 이제 좁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으로 주로 이제 처벌을 하죠. 근데 무조건 고발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처벌은 하나로만 되겠지만.
네티즌 분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 법률 지식이 없으셔서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하시면 뭐 대응할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뭐 설명드린 거 연장선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을 잘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뭐 명예훼손을 했는지 모욕을 했는지 명예훼손을 쓰면 사실을 이야기한 건지 거짓말을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친 건지 직접 말을 한 건지 카톡을 보낸 건지 이런 걸 이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양형이 우선 다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욕설을 좀 심하게 했다. 그럼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징역은 안 나와요. 모욕죄로 징역 나오면 이건 정말 뭔가 굉장히 심한 뭐 상상을 초월한 모욕을 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 모욕이 뭔지.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징역 안 나와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벌금은 좀 나오긴 하죠.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거짓말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징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EX를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조원진 대표님처럼 제가 의견 진술을 한 걸로 판단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이 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로 했는지 인터넷으로 했는지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 하시면 조금 더 형량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 부분 좀 걱정 이제 많이 좀 문제가 되냐면은요. 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벌금이 나오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욕죄는 친고죄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 명예훼손죄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나 이 사람 이제 처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굳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쌍하지 않냐? 내가 모욕한 걸로 이런 식으로 보통 처벌을 안 하시려고 안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의금을 달라 그러죠. 이제 합의 보고 이제 그거 하면 내가 고소 취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시는데 그거를 필요 이상으로 액수를 많이 주시는 분은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아셔야 되죠. 이제 어느 정도나 내가 심한 말을 했고 얼마나 줘야 되는가. 사실 그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구속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으시니까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네.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주셔도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많이 줘버리시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 한번 약간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씁쓸합니다. 어디선가 본말에 의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애매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는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